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는 정말 충격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워싱턴의 깜짝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핵무장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결정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뒤흔든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아시아의 그 어떤 동맹국에도 핵무기 개발을 허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기를 깨고 한국에게 핵 개발 권한을 넘겨줬으니 전 세계가 술렁일 수밖에 없지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기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핵독점 체제를 무너뜨린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핵을 최종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 동맹조차 문턱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국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핵 보유국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으니 이는 베를린 장벽 붕괴나 진주만 공습과 맞먹는 역사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가 더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엔 양보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인공지능, 금융, 국방, 의료까지 반도체가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공급망이 바로 서울과 평택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없이는 미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만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야 합니다.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20년간 해군력과 미사일 전력을 급격히 키워왔습니다. 이제 미국 혼자서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정치적 불안정과 기술적 한계로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지요. 결국 미국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의 조선 반도체 방위산업 강국으로 올라선 한국 말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번 결정으로 한미 관계의 위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과거엔 미국이 해구산을 제공하면서 마치 보호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그 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핵버튼을 넘겨줬다는 건 한국이 미국과 전략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상석에 앉을까요? 저는 미국이 더 이상 큰 소리 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트럼프가 냉정한 계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면 중국을 압박할 강력한 카드가 생기니까요. 우리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한국을 전진 배치된 핵 억지력으로 활용하자라는 계산이었겠지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패착입니다. 한국이 독자적 핵 억지력을 가지면 더 이상 워싱턴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동맹은 유지하겠지만 그 성격은 종속이 아니라 대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세계 언론의 보도를 보십시오. CNN은 트럼프의 무모한 도박이라 했고 BBC는 미국 패권의 균열이라 했습니다. 일본의 NHK는 노골적으로 도쿄의 악몽이 시작됐다고 표현했지요. 반면 한국 언론은 자주 국방의 새 시대라며 환호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가 갈린다는 건 누가 승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이 모여 자발적으로 축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우리도 당당한 핵보유국이라고 외쳤고 기성세대는 드디어 굴욕의 해구산에서 벗어났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넘게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허울뿐인 보호에 의존해온 불안은 이제 끝났습니다. 서울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힘을 가진 것이지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저는 조지아 사건 이후 미국이 한국 사회의 단결을 똑똑히 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백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장면은 전 세계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 사건은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경고였습니다.
트럼프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핵을 허용해서 한국을 파트너로 끌어안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여기에 트럼프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재선을 앞둔 그는 지지층에게 우리가 한국과 손잡아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선택은 미국의 패착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 노선을 걸을 힘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 프로그램에 사인을 했다는 건 그 자체로 세계 질서를 흔든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트럼프는 결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철저히 실리와 거래로 움직이는 사람이지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게 핵을 허용한 배경에는 미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반도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메모리 분야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파운드리와 패키징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군사, 금융 인프라까지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구조인데 정작 자국 내 생산 능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텔은 뒤처졌고 TSMC는 중국 변수에 휘둘립니다. 결국 트럼프가 한국을 붙잡지 않으면 미국의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한국 기업을 압박해 자국 내 투자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공장,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배터리 합작 투자까지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집요하게 요구해 얻어낸 결과였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렇게 유치한 공장조차도 핵심 기술 인력과 장비 공급에서 여전히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실을 트럼프가 모를 리 없죠. 결국 그는 한국을 달래고 붙잡기 위해 핵무장 승인이라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중국 변수를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시진핑 정부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연달아 진수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며 미국과의 군사적 격차를 좁히고 있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만 믿고 동아시아 전략을 운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일본은 이미 경제적 침체에 빠졌고 정치적 리더십도 불안정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 KSS-3 잠수함, 천궁 새 방공체계, K-2 전차와 K-9 자주포까지 세계가 탐내는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결국 한국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트럼프의 스타일입니다. 그는 언제나 거래를 강조합니다. 동맹도 거래, 안보도 거래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새로운 도구를 얻고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을 계속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 파트너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등한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또 다른 요인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국내 정치입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지층에게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의 강력한 파트너, 한국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취약함을 드러낸 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양보하지 않았다면 중국에 밀리는 그림이 되었을 테니까요. 트럼프가 그 선택을 했다는 자체가 이미 워싱턴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음을 증명한 겁니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양보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을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핵 억지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 역전 현상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트럼프가 양보한 이 결정이 과연 미국의 이익이 될까, 아니면 패착이 될까?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독자적 핵강국으로 성장해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워싱턴이 스스로 판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한국의 핵무장이 공식화되자마자 서울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로 뒤덮였습니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부산 해운대 해변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언론은 이를 민족적 환희의 밤이라고 불렀지요. 왜냐하면 이 순간은 단순히 핵무기를 갖게 된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70여 년간 이어온 핵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한 역사적 전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세대별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우리도 세계와 대등하게 설 수 있다라며 자랑스러워했고, 기성세대는 1950년대 전쟁 이후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해야 했던 굴욕의 세월이 끝났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늘 언제 미국이 우리를 버릴지 모른다라는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손에 직접 핵 억지력이 쥐어졌으니 국민이 느끼는 해방감과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던 태도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일본은 늘 비핵평화 헌법을 들먹이며 한국을 제약하려 했고, 중국은 핵 없는 한국은 언제든 압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핵무장을 통해 두 나라 모두를 압도하는 위치에 섰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단순히 안보적 안도감을 넘어서 드디어 우리가 그들을 넘어섰다는 승리감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경제계와 학계의 반응입니다. 삼성, 현대, SK, LG 같은 재벌그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제 한국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강대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교수진들도 핵 억지력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첨단 기술과 과학의 결정체라며 학생들에게 국가적 자부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이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는 더 이상 종속된 나라가 아니다 라는 자신감을 되찾은 것이죠.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핵을 보유했다고 국민이 정말 안전해진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핵무장을 통해 억지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도발을 감행하기 전에 이제 한국이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 점에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측면을 봅니다. 핵무장이 가져온 건 단순한 안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국은 핵 없는 중견국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중국과 대등한 발언권을 가진 강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건 군사적 억지력 이상으로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이번 결정 이후 한국의 외교관들이 유엔 회의에서 훨씬 당당하게 발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과거엔 늘 미국의 입장에 기대어 말했지만 이제는 한국 독자 입장을 당당히 내세우고 있지요. 국내 언론도 이런 변화를 잘 포착했습니다. 조선일보는 70년 만의 해방, 중앙일보는 핵으로 되찾은 자존심, 한겨레는 동맹의 그늘에서 벗어난 역사적 순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좌우 언론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환영한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국민적 승리였다는 거죠. 저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장면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입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대한민국 핵시대의 개막을 축하하며 무대에 올랐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이를 함께 즐겼습니다. 문화와 안보가 하나로 엮여 국민적 축제가 된 겁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한국 국민이 우리는 이제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자부심을 공유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서명을 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뉴욕 본부는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였지요.
회원국 외교관들이 철야로 몰려들었고 각국 대표단은 서로 긴급 협의를 벌이며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장에서 가장 당황한 쪽은 사실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중국 대표는 한반도의 안정이 위협받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작 그 발언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안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핵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했으니 중국이 뭐라 떠들어도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역시 동북아의 균형이 무너졌다며 항의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냉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에 달려 있는데 정작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오히려 미국 대표단은 이번 조치는 한반도의 안정과 글로벌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라며 서울을 두둔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상 국제사회여 한국 핵을 받아들여라라는 선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주 상징적이었다고 봅니다. 수십 년간 유엔은 한국을 향해 핵 개발을 자제하라라는 경고만 내놨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흐름이 180도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직접 한국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안보리에서 이런 전환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당시에는 안보리가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한국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제재 대신 사실상의 승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핵 확산의 우려를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조차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난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글로벌 반도체와 조선업, 방위산업의 중심국가이자 그들과 밀접한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영국 언론조차 한국은 이미 기술과 경제면에서 핵강국 반열에 올라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흥미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안보리 회의 전후로 한국의 핵무장은 우려스럽지만 대화를 통해 균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과의 핵 협상을 열어두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지나치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과의 에너지, 조선 협력이 깊기 때문에 적대적 태도를 취하면 오히려 자국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중견국들의 태도였습니다. 호주, 캐나다, 독일, 심지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한국의 핵무장은 우려스럽지만 동시에 새로운 협력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새로운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뜻이지요. ASEAN 국가들도 동북아 불안정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는 한국 핵시대를 공인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아무리 반발해도 미국이 허용했고 다른 나라들도 실리를 위해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세계가 한국을 새 질서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순간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무장을 공식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베이징은 말 그대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이 파괴됐다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정작 국제사회는 그 목소리에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직접 서울에게 핵 권한을 준 상황에서 중국의 항의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기 때문이지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핵 방화벽이 한반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을 압박할 때마다 어차피 너희는 미국 해구산에 의존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했습니다. 즉, 중국의 동북 삼성과 베이징 수도권까지 한국의 핵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안보 위협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핵만 가진 게 아닙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미사일, 잠수함 발사 능력, 그리고 초고속 재래식 전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까지 더해졌으니 베이징이 느끼는 압박은 말 그대로 숨통이 조여오는 수준일 겁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 환구시보는 한국이 핵을 가지면 중국의 전략적 공간은 완전히 잠식된다라며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중국 내부의 정치적 충격도 크다고 봅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세기는 곧 핵과 경제력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면서 이 논리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핵 확산을 막는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했는데 정작 이웃 한국을 견제하지 못하는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체제의 권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핵탄두 수천 개를 갖고 있는데 한국이 몇십 개 보유한다고 해서 균형이 흔들릴까? 라는 질문이지요. 저는 이 질문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핵탄두 숫자가 아니라 그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와 지리적 위치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맞댄 건 아니지만 불과 1에서 2시간 내 타격이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 억지력은 중국의 전략 계획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중국 군부는 벌써부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중국의 항모전단이 한반도 근해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 핵을 보유한 이상 중국 항모는 사실상 떠다니는 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발의 전술핵만 맞아도 수천 명이 사망하고 전단 전체가 무력화되니까요. 이건 중국 입장에서 악몽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 카드를 자주 썼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때 관광 제한, 기업 제재 등으로 압박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한국에게 그런 경제 보복은 오히려 역효과만 낳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진 반도체, 배터리, 조선 산업은 중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조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화웨이 같은 대기업조차 한국과의 협력이 끊기면 중국의 미래 산업은 무너진다. 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기와 첨단 산업이 결합한 한국은 이제 중국에게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한반도 핵방화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한국의 핵무장이 현실화되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오랫동안 미국과의 특별 동맹을 자부하며 동북아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한국에게 핵무장 권한을 허용했고 일본은 아무런 발언권도 얻지 못한 채 배제당했습니다. 도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언론 반응을 보면 그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국의 선택에서 일본은 제외됐다라고 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핵 없는 일본, 동북아에서 고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보수층에게는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오랫동안 비핵 3원칙을 지켜왔는데 이 원칙이 이제는 스스로를 구속하는 족쇄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핵을 가진 당당한 강국으로 올라섰는데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그늘에서만 의존하는 모습이니까요. 일본 내부의 정치적 파장도 심각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핵무장으로 인해 일본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며 강한 위기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핵 보유를 추진하기에는 국내 여론이 분열돼 있고 미국 역시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한국에 뒤처지고
미국에도 외면당한 처지로 전락한 겁니다. 저는 일본 사회의 공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첫째는 안보적 공포입니다. 한국이 핵 억지력을 확보한 이상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어떤 군사적 압박도 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외교적 고립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일본은 강력히 반대했지만 국제사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본은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고립됐는지를 짚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그동안 미국에만 지나치게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는 늘 제약을 받았고 첨단 산업도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위 산업에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제는 핵무기까지 한국이 확보했으니 일본은 사실상 전략적 옵션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 내부에서는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일부 극우 정치인들은 한국이 핵을 가졌는데 일본도 더 이상 손을 묶어둘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본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핵무장을 추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게다가 일본이 핵을 가지려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과거 침략 전쟁의 역사 때문에 주변국들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일본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연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핵 보유는커녕 오히려 한국과 비교해 이류 국가라는 인식이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은 경제 지표에도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는 폭등했지만 일본 증시는 불안 심리로 하락했습니다. 엔화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는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주목받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수치가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이 한국은 미래를 가진 나라, 일본은 뒤처진 나라라고 평가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소식에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건 중국과 일본이었지만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곧바로 성명을 내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파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균형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즉, 겉으로는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협상과 공존의 길을 열어둔 겁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전략적 균형이 한국의 핵무장으로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는 한국과의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러시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입니다. LNG 운반선, 세빙선, 잠수함 건조 기술에서 한국이 가진 우위는 러시아가 자국 산업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지요. 게다가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관계를 완전히 틀어버리면 푸틴 입장에서는 더 큰 손실을 자초하게 됩니다. 실제로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의 핵무장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비공식적으로 핵안전관리 기술 교류 같은 대화 의제를 서울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건 러시아가 한국을 견제만 하기보다는 오히려 협력의 통로를 만들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러시아의 이런 신중한 태도가 단순히 경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중국의 지나친 팽창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핵강국으로 부상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또 다른 균형추가 생기는 셈이지요. 푸틴이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은근히 한국의 부상을 반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한국의 핵무장은 러시아에게 위협이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위협인 이유는 한국의 핵무기가 블라디보스토크와 아무르강 일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이고
기회인 이유는 한국과 새로운 안보 대화를 통해 자국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한국을 배제하거나 적대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포용하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러시아 국민 여론입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우리가 수십 년간 유지해온 핵강국의 지위가 이제 한국에 의해 도전받는다 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는 서방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라는 현실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사회도 양가적인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이 바로 그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바의 전략은 공식적으로는 우려, 실제로는 협력 모색이라는 이중적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야말로 러시아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통적인 초강대국의 위신과 실제 국력 사이에서 괴리를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군사적 이미지가 손상된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핵강국의 등장은 러시아를 다시금 현실적 균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푸틴은 한국을 통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명으로 한국의 핵무장이 공식화되자 국제정치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이 몰아쳤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금값과 달러였습니다. 국제금 가격은 하루 만에 7%나 급등했고 달러 가치는 흔들렸습니다. 반면 한국 원화는 예상 밖의 강세를 보이며 안전자산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금융시장에서 원화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현상이 단순한 금융시장의 일시적 움직임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무조건 달러, 엔화, 스위스 프랑이 꼽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원화를 매수했다는 건 한국을 핵 보유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원화가 새로운 국제 안전 통화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증시도 폭등했습니다. 코스피는 단 하루에 8% 이상 급등했고 반도체 관련주와 방위산업주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안보와 기술을 동시에 지닌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으며 주가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 하락했고 나스닥은 4%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핵독점 체제를 잃었다는 불안감이 금융시장에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일본 엔화의 움직임입니다. 과거 같으면 동아시아 불안정이 발생했을 때 엔화가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핵무장에 실패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는 인식 때문에 투자자들이 오히려 엔화를 팔고 원화를 사들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환시장 변화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국제 위상이 완전히 역전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핵무장이 과연 경제에 긍정적일까? 오히려 긴장이 높아져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질문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만 가진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 산업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핵무장은 한국의 경제력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반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보증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보고서를 보시면 JP모건은 한국의 핵무장은 국가 리스크를 줄이고 오히려 투자 매력을 높인다라고 분석했고 골드만삭스는 원화는 앞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기축통화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의 불안을 지적하며 트럼프의 결정이 달러 패권을 흔들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원자재 시장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소식이 전해진 뒤 니켈, 코발트,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과 첨단 무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자원 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자원 공급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만 투자자들은 한국이 자원 공급망도 곧 독자적으로 장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높아진 것이지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흐름을 하나 더 짚고 싶습니다. 바로 글로벌 펀드 자금의 이동입니다. 이번 사건 직후 홍콩과 싱가포르 증시에 있던 아시아 펀드들이 대거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 거래량은 2배 이상 늘었고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움직인 게 아니라 서울이 이제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공식화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 중 하나가 바로 미국 국방부, 즉 펜타곤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규정해왔고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워싱턴은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약소 동맹이 아니라 함께 전략을 짜야 할 핵동맹으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인 겁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에서도 그 기류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한장성은 기자들과의 비공식 대화에서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핵 의존국으로 볼 수 없다.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과의 연합훈련 시나리오에 핵 억지 협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군사적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한미연합사령부의 구조를 보면 미국 장성이 지휘권을 독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 이상 지휘권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미 한국 내에서는 왜 한국군이 핵억지 전략의 중심에 서지 못하느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한미연합지휘 체계에서 한국군이 핵전략의 실질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펜타곤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한국을 동등한 핵동맹으로 인정한다는 건 곧 일본을 배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을 핵심 동맹으로 포장하며 미일 동맹을 아시아 전략의 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무기를 가진 순간부터 미일 동맹은 사실상 구시대적 구호로 전락했습니다. 펜타곤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전략의 축을 한미동맹 핵협력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점은 한국이 가진 기술력입니다. 단순히 핵무기만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능력, KHEL 같은 첨단 방어체계까지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펜타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한국은 이제 핵을 가진 나토급 동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전략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봅니다. 바로 동맹 구조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과거 한국은 늘 미국 없이는 안 된다라는 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된다 라는 심리적 종속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군사적 협력뿐 아니라 외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펜타곤이 한국을 동등한 핵동맹으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근본적으로 한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반론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한국을 완전히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할까? 여전히 군사기술과 전력에서 미국이 앞서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라는 의문입니다. 제 생각엔 물론 미국이 당장 모든 걸 양보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핵보유라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한국의 협상력은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미국이 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독자 핵무장을 했을 때 미국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결국 나토 구조 속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핵을 가진 이상 펜타곤은 반발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협력과 공동 전략 수립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지요. 한국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발표된 직후 곧바로 청와대에서 특별 담화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5년 이내에 자체 전술핵을 개발, 시험, 배치하겠다. 이건 단순한 공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세계 앞에 공식 선언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초기 개발 단계. 한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 우라늄 농축, 미사일 기술 등 모든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 2년 내에 시제품 개발과 핵탄두 소형화 연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시험 단계. 군산, 포항, 제주 인근의 특정 해역에서 모의 발사 실험을 진행해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겁니다. 셋째, 배치 단계. 5년 내에 KSS-3 잠수함과 현무 6 미사일, 그리고 KF-21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전술핵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무기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운용 체계를 동시에 정비한다는 점입니다. 국방부는 이미 전술핵 운용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군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통제하는 지휘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한국이 직접 핵버튼을 쥐겠다는 선언이지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제기합니다. 5년 안에 실전 배치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원자로 설계, 핵연료 가공, 극초음속 미사일 제작 등 핵심 기술을 전부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의 협정 때문에 공개적으로 개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줬으니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5년은 오히려 여유 있는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군사 생산 속도를 자랑합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세방공 체계 모두 불과 몇 년 만에 실전 배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핵무기도 같은 속도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바탕으로 정밀 전자제어 시스템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 탄두 소형화와 신뢰성 확보에서도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 로드맵은 국제 외교에서도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옵니다. 한국이 5년 내에 전술핵을 실전 배치한다는 건 중국과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 유럽, 심지어 미국까지 한국을 핵 강대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ASEAN 국가들과 호주, 캐나다 같은 중견국들은 벌써부터 한국과 핵 안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로드맵 하나가 국제 질서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도 이 로드맵은 국민에게 강력한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핵무장 로드맵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40에서 70대 국민층에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들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있지 않고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자부심을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저는 이 로드맵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5년 안에 전술핵 실전 배치라는 건 단순한 군사 계획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독자적인 전략 국가로 완전히 자리매김하는 선언입니다. 트럼프의 서명은 단지 촉매였을 뿐이고 진짜 변화는 이제 한국 스스로가 주도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전술핵 로드맵에 이어 한국 정부는 또 하나의 중대한 전략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핵억지 교리, DOK, 닥트린 오브 커리언 누클리어 디테런스입니다. 기존까지는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 즉 핵우산에 의존하며 철저히 수동적인 방어 태세를 유지했다면 이제는 독자적 핵 억지력을 기반으로 선제 공격 옵션을 포함한 공격적 교리까지 내놓은 겁니다. 이는 단순히 핵 보유국이 아니라 능동적 핵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교리의 핵심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복 억지력. 만약 한국의 핵 공격이 가해진다면 즉시 보복 해적의 전략 목표를 완전히 무력화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선제 억지력. 적이 핵 사용을 준비하는 명확한 징후가 포착될 경우 한국은 주저없이 선제 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동맹 균형. 한국의 핵은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운용되지만 최종 결정권은 서울이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했습니다. 이건 과거 일본이 꿈꿔도 이루지 못한 핵 독립 교리를 한국이 현실화한 셈이지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선제 공격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국제사회는 늘 핵무기를 방어적 억지 수단으로만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북한의 핵시설, 중국의 미사일 기지, 심지어 일본이 잠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까지 모두 한국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한국이 선제 공격 옵션을 공식화했다는 건 주변국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선제 공격 교리가 오히려 긴장을 높이고 주변국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우려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제 공격은 무조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가 명백히 핵 사용 준비에 돌입했을 때만 발동되는 조건부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교리는 무모한 전쟁 유발이 아니라 오히려 적의 오판을 막는 안정장치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 국제정책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핵선제 공격 교리는 북한과 중국의 모험주의적 도발을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가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핵무장론을 떠들어도 한국의 선제 교리 앞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으로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교리가 경제 외교 영역에서도 파급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선제 핵 억지 교리를 채택한 이후 동남아와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한국과 핵안전 보장 협정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이 아니라 한국이 국제 질서에서 안전 공급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교리 발표 직후 한국군은 전술핵 운용 훈련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KF-21에 탑재 가능한 전술핵 폭탄, 현무 6극 초음속 미사일에 결합된 핵탄두, KSS-3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 조울 이 3축 체계가 선제 공격 교리에 맞춰 운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말뿐인 교리가 아니라 실제 전력으로 뒷받침되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미국과의 관계도 흥미롭게 봅니다. 과거 같았으면 미국은 동맹국이 선제 공격 교리를 채택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독자 교리를 묵인하거나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힘을 가졌고 미국도 이를 막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미 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음을 상징합니다. 한국이 핵억지 교리를 발표하자마자 국제 외교 무대는 그야말로 폭풍의 중심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특히 ASEAN 국가들과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이 보인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한반도 핵무장이 지역 안정에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지만 막상 비공식 접촉에서는 하나같이 서울과의 협력 채널을 열자라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겉으로는 비판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의 핵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편승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이지요. 가장 두드러진 건 ASEAN의 변화였습니다. 과거 ASEAN은 언제나 동남아 비핵지대를 강조하며 핵 확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한국 외교부에 직접 연락을 취해 핵안전 기술과 원전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핵무기를 직접 보유할 생각은 없지만 한국과 협력해 핵에너지와 핵안전에서 도움을 얻겠다는 계산입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핵 선진국으로 인정한 첫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호주는 오랫동안 미국, 영국과 안보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호주 외교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파트너라며 핵 확산은 우려스럽지만 한국과 전략 대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 한국을 인정하고 동맹 수준의 협력을 원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유럽연합의 반응도 인상적입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가 공동 성명을 내면서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충돌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같은 성명 속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와 기술력을 갖춘 책임 있는 파트너라며 협력 의지를 밝힌 겁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를 대규모 도입한 경험이 있기에 한국의 핵무장까지 포함된 전략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싶어 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변국들이 정말 한국과 협력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불가피해서 손을 내미는 걸까?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부상하자 ASEAN과 유럽은 한국을 배제하면 오히려 자신들이 고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선택지가 없으니 협력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단순히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신뢰성과 기술력이 주변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이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조선 배터리 강국입니다. 따라서 주변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하는 게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논쟁이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이 점이 한국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으면 주변국들이 한국의 핵무장을 비난하며 제재를 논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판 대신 협력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력과 정치적 신뢰가 핵무장과 결합했을 때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외교 무대에서도 이런 변화가 감지됩니다. 최근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서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핵무장은 억지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는데 대부분의 참가국이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의 뒤에서는 핵안전 협정 체결이나 핵에너지 협력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명백히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의 핵무장 선언은 단순히 한반도만 뒤흔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시아 전역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했을 때도 지역의 균형이 크게 변했지만 이번에는 성격이 다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기술, 경제력을 갖춘 국가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은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주변국들이 자극을 받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대만입니다. 대만 내부 보수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핵을 가진 이상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도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핵개발 논의 자체를 금기시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사례가 정당성을 부여한 셈입니다. 물론 당장은 실행 가능성이 낮지만 논의가 공론화됐다는 사실 자체가 동아시아 안보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동남아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베트남은 이미 원전 기술과 군사적 야심을 동시에 키워왔는데 이번에 한국의 핵무장을 보며 우리도 언젠가 핵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공개적으로는 핵무기 반대를 외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과의 핵안전이 핵에너지 협력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핵기술 역량 강화라는 우회적 핵무장 준비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 우익 진영에서는 한국이 핵을 가지는데 일본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라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쟁 범죄 역사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족쇄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주변국들의 경계와 반발만 키울 겁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니 일본과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거 핵도미노 효과는 위기와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오히려 안정과 협력을 자극하는 특수한 도미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핵만 가진 게 아니라 반도체, 조선, 배터리 같은 글로벌 핵심 산업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라가 핵을 보유하면 주변국들은 위협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이번 도미노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차이입니다. 동의합니다. 실제로 유럽과 중동에서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에게도 기감이 된다라며 독자 핵무장 의지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폴란드, 체코 같은 동유럽 국가는 한국의 경험을 참고해 원전 기술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의 핵 재편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미노가 확산되면 오히려 세계가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핵무장이 보여준 건 무책임한 핵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핵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국제규범을 존중하면서도 자국의 안보와 세계 질서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책임 있는 핵 보유국 모델을 따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봅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순 없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아시아에서 핵 선도국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미노가 확산되든 억제되든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이제 한국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세계 핵 질서를 좌우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 핵담론의 중심이 된 겁니다. 이제 한국의 핵무장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 외교와 경제의 룰을 바꿔놓는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과거 국제협상에서 중심은 늘 워싱턴, 베이징, 모스크바, 브뤼셀 같은 강대국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협상 테이블의 무게추는 서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한 순간부터 모든 강대국들은 한국을 오해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G20 정상회의에서 벌어졌던 장면입니다. 과거 같으면 한국은 경제 의제에서만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에는 안보와 핵 문제까지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 안정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고 그 발언 직후 회의장은 이례적으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는 세계가 이미 한국을 핵심 협상 파트너로 받아들였다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미국조차 협상에서 한국을 조건 제시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조건을 내걸고 한국이 따라가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협의 없이 동아시아 안보 전략을 논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적 중심국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중국과 일본의 태도 변화도 흥미롭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반발하지만 동시에 한국을 배제한 어떤 협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더욱 곤란합니다. 도쿄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이제 국제사회는 일본은 핵도 없고 경제도 침체된 나라라며 한국과 비교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제협상장에서 일본은 배경으로 밀려나고 한국이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제협상은 과거처럼 미국이나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그리고 이제는 핵무기까지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협상은 서울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 안보체제, 금융질서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경험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2008년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세계 협상의 중심이라는 부담을 기회로 승화시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연합과 한국의 회담에서 그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EU 대표단은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국의 핵기술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한국을 신흥국 정도로 취급했는데 이제는 핵과 기술을 가진 대등한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 안보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역, 기후, 에너지, 디지털까지 모든 글로벌 현안에서 한국이 협상 테이블의 키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것을 서울 효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 세계는 서울 없이는 아무 합의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 사건으로만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곧 미국이 주도했던 20세기 핵패권의 종말, 그리고 한국이 주도하는 21세기 핵시대의 개막을 상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미국의 절대적 지위를 내려놓고 한국에게 새로운 권력을 넘겨주는 세기의 사건이었습니다. CNN조차 이를 더 엔드 오브 U.S. 누클리어 히제머니라고 규정했으니 말 다 했지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주도권 이동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핵무기로 세계 질서를 좌우하며 단극 패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핵을 보유한 순간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전략 균형이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고립되고 중국은 문 앞에 핵 방화벽이 세워졌으며 러시아는 협력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판을 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핵강국으로서 새 시대를 열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훗날 교과서에 한국 핵시대의 서막으로 기록될 거라 확신합니다. 국민들의 반응도 역사를 바꾼 순간에 걸맞았습니다. 광화문 광장,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환호를 보냈습니다. 젊은 세대는 핵은 공포가 아니라 자존심이라 외쳤고 기성세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굴욕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국민 정체성과 자존심을 회복한 민족적 승리였습니다. 국제 언론은 충격과 경외를 동시에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동맹에서 독립적 강국으로 변신했다라고 평가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기술과 핵을 동시에 지닌 최초의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악몽, 중국 언론은 재앙이라 불렀지만 사실 이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경제적 변화도 분명합니다. 원화는 달러를 위협하는 안전통화로 자리매김했고 서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와 방산산업은 세계 투자자들에게 핵 억지력으로 보증된 미래 산업으로 평가받으며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군사 강국이자 경제 초강국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는 미국조차 가질 수 없는 독보적 지위입니다. 물론 도전도 있습니다. 주변국의 질투와 견제, 국제사회의 불안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그 불안을 조율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했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세계 균형자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